무덤이지만 시신이 없는 묘 앞에서 억만장자는 바다에서 외아들을 잃은 공허함과 마주한다. 그러나 비와 슬픔 속에서 작은 아이 신발을 든 낯선 소녀가 다가온다.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는 말한다. 당신 아들은 살아있어요. 그 뜻밖의 만남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싹 틔운다.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합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차가운 아침이었다. 공동묘지의 대리석은 빗방울 아래 반짝였고 강민우는 자신의 아들 강준호의 상징적인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민우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다. 대기업 KH그룹의 회장이자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홀로 있을 시간뿐이었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3달 전 제주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다. 아버지와 아들의 평화로운 요트 여행은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했다. 민우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준호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수색팀은 며칠 동안 바다를 뒤졌지만 결국 찾은 것은 해변과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운동화 한 짝뿐이었다. 그 운동화는 이제 민우의 침실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그 신발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곤 했다. 마치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처럼. KH그룹의 본사 건물에서는 모두가 그를 걱정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고 결단력 있던 회장은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메일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중요한 회의도 계속 취소했다. 그의 비서 박지영은 매일 아침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께서 오늘도 안 오시나요? 재무팀장 이상훈이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제 밤늦게 연락받았어요. 오늘은 준호 도련님을 위한 행사가 있대요. 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해해요. 하지만 회사가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께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드님을 잃으신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전 민우는 아내 김수진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일한 아들마저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강남의 대저택은 이제 침묵과 어둠만이 가득했다. 한때 아이의 웃음소리와 생기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박물관처럼 차갑고 비어 있었다. 가정부 최 여사는 매일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했지만 민우는 거의 먹지 않았다. 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다. 그 회장님, 식사 좀 하셔야 해요.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우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제일 괴로운 것은 희망이었다. 준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우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희망이 살아있었다. 만약 준호가 살아있다면, 만약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그를 밤마다 괴롭혔다. 묘지에서 일어나며 민우는 자신의 검은색 우산을 접었다. 비가 그의 맞춤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필요 없었다. 그는 그저 걷고 싶었다. 서울의 거리를 홀로 걸으며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자신이 평소에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향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점점 낯선 골목으로 들어섰다. 1시간, 2시간이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이제 서울의 낙후된 지역에 와 있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비에 젖은 시장 천막들, 빠른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민우는 잠시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였다. 작은 그림자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아저씨, 아저씨 맞죠? 작은 소녀의 목소리였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 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맨발은 진흙과 빗물로 얼룩져 있었고 낡은 교복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소녀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었다. 작은 운동화, 준호의 것과 똑같은 운동화, 짝이 맞는 나머지 한쪽. 이게 어디서?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아저씨 아들, 제가 봤어요.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민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신문에서 아저씨 사진 봤어요. 오늘 아들 위한 행사한다고.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민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잔인한 장난일까? 아니면 기적일까? 내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고. 윤서예요. 송윤서. 소녀가 대답했다. 제발 저랑 같이 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 아이가, 아저씨 아들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민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희망, 그것이 비록 잔인할지라도 그는 그 희망을 쫓아야만 했다. 데려가줘. 민우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데려가줘.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 작은 뒷모습을 따라 비 내리는 서울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달렸다. 그의 비싼 구두는 진흙탕에 푹푹 빠졌고 맞춤 양복은 이제 완전히 젖어 그의 몸에 들러붙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야,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제발 살아있어라. 그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3개월 동안의 고통과 절망 끝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 진정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서는 빗속에서도 날쌔게 움직였다. 그녀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민우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난간, 그리고 깨진 창문들이 곳곳에 보였다. 여기에요. 윤서가 5층짜리 건물에 계단을 가리켰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된 듯했다. 민우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맨 끝방 앞에서 멈춰 섰다. 문에는 번호도 이름표도 없었다. 아버지, 윤서가 문을 두드렸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도 데려왔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그는 민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정말 강민우 회장님이십니까?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다. 제 아들이 정말 여기 있었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제 이름은 송기현입니다. 윤서의 아버지고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윤서로 보이는 어린 소녀의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받은 듯한 상장도 있었다. 앉으세요. 기현이 낡은 소파를 가리켰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됐습니다. 제 아들 얘기부터 해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기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강 둔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어린아이였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몸은 온통 긁힌 자국투성이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준호라고 했지만 성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우가 물었다. 기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경찰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더군요. 경찰이 오면 아빠를 못 만날 거야 라고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만 하지만 민우가 재촉했다. 제가 어릴 적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가족과 헤어져서 길을 잃었을 때 어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저를 더 겁먹게 했었죠. 그래서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윤서가 말을 이었다. 그 오빠는 처음에 많이 무서워했어요.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고 깨서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제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고 아빠가 가져온 책도 읽었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가난한 가정이 자신의 아들을 돌봐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런데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온 겁니까? 민우가 물었다. 기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민우의 사진과 함께 아들을 잃은 재벌 회장 추모식 개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오늘 아침 준호가 이 신문을 보더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다, 저건 내 아빠야 라고 외치면서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이 강준호라는 것, KH그룹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민우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내 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윤서와 기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 오빠가 메모를 남겼어요. 아빠를 만나러 간다. 우리의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릴게 라고요. 민우의 눈이 커졌다. 특별한 장소,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소가 떠올랐다. 남산타워 근처의 작은 전망대, 준호가 5살 때부터 자주 함께 갔던 곳,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 장소. 알겠어요.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같이 가겠습니다. 기현이 말했다. 제가 준호를 찾은 사람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았다. 그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현은 작은 우산을 꺼내 윤서를 감쌌다. 민우는 자신의 우산을 그들에게 건네려 했지만 기현은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비는 익숙해요.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민우는 평소 자가용이나 회사 차량으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준호를 찾는 것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하철 안에서 윤서는 민우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부자예요? 그녀가 물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군. 그럼 왜 혼자 돌아다녀요? 부자들은 다 경호원이랑 운전기사가 있다고 아빠가 그랬는데. 기현이 당황한 표정으로 윤서를 나무랐다. 윤서야, 실례되는 말 하지 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는 윤서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혼자 있고 싶었거든.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야.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민우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었다. 남산역에 도착한 그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 중턱으로 올라갔다. 민우의 기억 속 그 특별한 장소는 주요 관광 코스에서 벗어난 조금은 외진 곳에 있었다.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작은 전망대였다. 비는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다. 가시거리가 좋지 않았지만 민우는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망대에 가까워질수록 민우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다. 저기에요. 민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작은 나무 데크로 된 전망대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인형이 보였다. 비에 젖은 채로 서 있는 소년의 모습. 민우는 숨을 멈췄다. 3개월 동안 꿈에서만 보았던 그 얼굴, 그의 아들 강준호, 준호야. 민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소년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다. 아빠, 준호가 외쳤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는 평생 달려본 적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도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10m, 5m, 2m. 그리고 마침내 3개월간의 고통과 절망 끝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품에 안겼다. 민우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준호의 몸은 실제로 만질 수 있었고 따뜻했고 살아있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 준호가 흐느끼며 물었다. 민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그들은 서로를 꼭 붙잡은 채 비 내리는 남산 위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기현과 윤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윤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우리가 좋은 일 한 거죠? 기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그때 민우가 준호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당신들이 제 아들을 구해주셨군요. 민우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기현은 손을 저었다. 아니요,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우는 송기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평범한 남자의 얼굴에서 그는 진실과 선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우는 결심했다. 이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을 결심을.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시죠. 민우가 말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그들 모두 흠뻑 젖은 상태였다. 따뜻한 음식도 먹고 옷도 갈아입어야겠습니다. 기현은 망설였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미 너무 폐를 끼쳤는데. 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구해주셨어요. 제 인생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준호가 민우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윤서야, 너희 집도 좋았지만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와. 내 장난감 진짜 많아. 윤서의 눈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기현은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걱정 마세요.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요. 마침내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인 박지영에게 전화했다. 지영씨, 나 강민우입니다. 지금 남산인데 차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네 명이요. 네, 맞아요. 준호를 찾았어요. 살아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떨렸다. 전화를 끄는 민우는 기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제 비서가 곧 차를 보낼 겁니다. 2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들은 남산타워 근처 카페로 이동해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윤서는 처음 보는 고급 카페에 들어서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우는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핫초코와 케이크를, 어른들을 위해 커피를 주문했다. 준호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날 바다에서.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손에 든 핫초코 잔을 내려놓았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폭풍이 치고 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파도가 왔고 저는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민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왜 차가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살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음에 기억하는 건 해변에서 깨어났을 때예요. 몸이 아프고 추웠어요. 누군가 너를 구해준 거니? 민우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사람들을 보았지만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다 한강에서 기현 아저씨를 만난 거구나. 민우가 말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아저씨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친절했고 윤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기현이 말을 이었다. 준호가 처음 왔을 때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만 기억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바다에서 무언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했어요. 경찰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준호가 너무 겁을 먹어서. 이해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가 많이 도와줬어요. 기현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준호를 돌봐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윤서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 오빠가 재미있었어요. 제 인형이랑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지영씨.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카페를 나와보니 검은색 리무진이 도로변에 서 있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다. 기현과 윤서는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아요. 타세요.
민우가 격려했다. 차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윤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특히 작은 냉장고와 TV 화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와, 차 안에 TV도 있어요. 그녀가 감탄했다. 준호는 윤서에게 여러 버튼의 기능을 설명해주며 즐거워했다. 민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준호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리무진은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윤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커다란 집들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저기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녀가 물었다. 기현이 당황한 듯 윤서를 나무라려 했지만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대부분 그렇지. 하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마침내 차는 웅장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자동으로 열리는 대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과 그 뒤로 보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서의 입이 벌어졌다. 진짜 궁전 같아요. 저택 현관에는 가정부 최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 도련님, 그녀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살아 계셨군요. 준호는 수줍게 웃었다. 네, 최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최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준호를 안았다. 그녀의 시선이 기현과 윤서에게 향했다. 이분들은 손님이세요. 제 아들을 구해주신 분들입니다. 민우가 설명했다. 뜨거운 목욕물을 준비해 주시고 저녁 식사도 4인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 민우는 일행을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현대적인 미술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과 수영장이 내려다 보였다. 윤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영화에서만 본 집이에요. 기현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희는 이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민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으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고 준호와 윤서도 지쳐 보이네요. 걱정 마세요. 손님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현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윤서가 수영장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신세지겠습니다. 곧 최 여사가 돌아와 목욕과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민우는 기현과 윤서를 각각의 객실로 안내했다. 윤서의 방은 공주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분홍색 침대와 하얀 가구, 그리고 귀여운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우와, 이게 다 제 방이에요. 윤서가 놀라워했다. 그래, 오늘 밤은 네 방이야. 민우가 미소 지었다. 이 편하게 쉬다가 저녁 먹을 때 내려오렴. 저녁 식사는 웅장한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긴 식탁, 위에는 다양한 한식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찌개, 그리고 신선한 과일들까지. 와, 이게 다 오늘 저녁 메뉴예요? 윤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민우는 웃었다. 그래, 마음껏 먹어. 식사 중 민우는 기현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윤서는 학교에서 어떤지 등등. 기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혼자 윤서를 키우고 있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금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서울의 집값이 워낙. 기현이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다. 송기현 씨,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 KH그룹의 시설관리 감독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본사 건물과 계열사 건물들의 유지 보수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기현 씨의 경험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현의 눈이 커졌다. 저에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고위직을 맡을 만한 이 자격은 충분합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성. 기현 씨는 낯선 아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기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닙니까? 저를 동정해서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우리 회사는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기현은 망설였다. 윤서는 아버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민우가 덧붙였다. 하룻밤 생각해보세요. 식사 후 준호는 윤서에게 집안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나섰다. 두 아이는 웃으며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민우와 기현은 서재로 자리를 옮겼다. 민우는 두 잔의 위스키를 따랐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우가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을 돌려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 제안은 진심입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현이 궁금한 듯 물었다. 어떤 교훈 말입니까? 민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당신은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부자입니다. 반면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그는 기현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제 제안을 고려해 주세요. 기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준호와 윤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윤서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친대요. 들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윤서가 피아노를 배웠니? 윤서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음악실에서 조금 배웠어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 민우가 말했다.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니 거기서 들려주렴. 그들은 모두 거실로 향했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윤서의 연주는 감정이 풍부했다. 민우는 감탄했다. 정말 재능이 있구나. 어디서 이렇게 배웠니? 연주를 마친 윤서가 대답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많이 연습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제가 재능 있다고 하셨는데 레슨은 너무 비싸서요. 민우와 기현의 눈이 마주쳤다.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우는 준호의 방에 가만히 들어갔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3개월 동안 꿈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얼굴을 이제 실제로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아빠? 준호가 눈을 살짝 떴다. 미안해, 깨웠구나. 민우가 속삭였다. 괜찮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아빠, 윤서랑 기현 아저씨 계속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민우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럴까? 네가 그걸 원하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서는 제 동생 같아요. 그리고 기현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민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았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준호는 만족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민우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더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실로 내려가자 의외의 광경이 그를 맞이했다. 송기현이 최 여사와 함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기현이 민우를 발견하고 인사했다. 방해가 될까 싶어 조용히 하려 했는데 아닙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물었다. 최 여사가 웃으며 설명했다. 송 선생님께서 아침 식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기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별것 아닙니다. 윤서 엄마가 떠난 후로 요리를 많이 해왔거든요. 식탁 위에는 이미 다양한 찬들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더덕무침, 그리고 몇 가지 나물들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민우가 감탄했다.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그때 아이들이 내려왔다. 준호와 윤서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씻은 상태였다. 와,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준호가 기현을 향해 물었다.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맛있게 먹어.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우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적인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새롭고 좋았다. 아내가 떠난 후
그리고 준호가 사라진 후 그의 아침은 늘 고독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기현에게 물었다. 어젯밤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기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짜 직업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KH그룹은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곳입니다. 동정은 없습니다. 기현은 안도한 듯 웃었다.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떨까요? 그 전에 계약서를 준비하고 회사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짐을 정리해야겠네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사실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희 집 뒤편에 별채가 있습니다. 꽤 넓고 독립된 공간이에요. 기현 씨와 윤서가 그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현의 눈이 커졌다. 그건 너무 과한 제안 아닐까요? 전혀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어차피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도 윤서가 가까이 있으면 좋아할 것 같고요. 준호가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서가 여기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윤서도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 여기 살 수 있어요? 기현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은 신세를... 민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신세가 아닙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이곳이 훨씬 출퇴근하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윤서의 새 학교도 이 근처로 알아볼 수 있고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새 학교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로. 기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오후 민우는 기현과 윤서를 별채로 안내했다. 별채는 작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본체와 떨어져 있었다. 2층 구조의 모던한 건물로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3개의 침실이 있었다. 여기가 다 우리 집이에요?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야. 민우가 대답했다. 윤서는 신이 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다. 기현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는 것 같았다. 이번 주말에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기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의 비서 박지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래, 오랜만이군. 민우가 미소 지었다. 회의실에 임원들 모두 소집해주게. 중요한 발표가 있어. 1시간 후 KH그룹의 모든 고위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오랜만에 나타난 회장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민우가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제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제 아들 준호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둘째,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까지 KH그룹은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저는 KH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들을 지원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물론 사회공헌은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이 재단은 제 개인 자산으로 설립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직원이 합류합니다. 송기현 씨로 시설관리 감독관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제 아들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빠, 저희 지금 윤선의 집에 와 있어요. 짐 정리 도와주고 있어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은 후 민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내 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준호도 돌아왔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네가 보고 싶어. 며칠 후 송기현과 윤선은 공식적으로 민우의 집 별채로 이사했다. 그들의 옛 아파트에서 가져온 짐은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낡은 옷까지 몇 벌, 윤서의 학용품,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전부였다. 정말 이것밖에 없나요? 민우가 물었다. 기현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우리는 원래 물건이 많지 않아서요. 민우는 그날 오후 윤서를 위해 피아노를 주문했다.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별채 거실에 배달되었을 때 윤서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이게 제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내 것이야. 민우가 미소 지었다.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라. 윤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선율이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윤서의 연주를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정말 잘 치는데 나도 배울 수 있을까만 물론이지. 민우가 대답했다. 너희 둘 다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을 모셔올게.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다. 기현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식탁이 가득 찼다. 민우는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가족 식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내일부터 윤서는 새 학교에 다니게 될 거예요. 민우가 말했다. 강남에 있는 예술, 중점 학교인데 음악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거기 다닐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민우가 대답했다. 이미 교장 선생님과 통화했어. 내일 면접만 보면 돼. 기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 학교는 분명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민우가 말했다. 그건 제가 해결했습니다. 장학금으로요. 기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음 날 윤서는 새 학교 면접에 합격했다. 그녀의 피아노 실력은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고 특별 음악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었다. 준호도 3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갔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의 귀환을 기뻐했다. 주말이 되자 민우는 모두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제주도로 가려고 해.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발표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제주도요? 하지만 아빠, 민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준호야. 이번에는 좋은 추억을 만들자. 과거의 아픔을 극복할 때가 됐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같이 가요. 그들은 민우의 전용 제트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윤서에게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민우가 예약한 럭셔리 빌라로 향했다. 빌라는 해변에 위치해 있었고 넓은 창문으로 아름다운 바다 정형이 펼쳐졌다. 우와, 바다다. 윤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3개월 전 그를 삼켰던 그 바다. 하지만 오늘의 바다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괜찮아? 민우가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사실 바다가 그리웠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윤서는 조개 껍데기를 줍고 준호는 작은 개를 발견하며 즐거워했다. 민우와 기현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현이 조용히 말했다. 윤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네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바베큐를 준비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민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준호가 민우의 방을 찾아왔다. 아빠, 자고 계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들어오렴. 민우가 대답했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윤서랑 기현 아저씨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았어요. 민우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래,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아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행복해 하실까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행복한 걸 가장 바라실 거야. 준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윤서도 기현 아저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는 분명 그러실 거야. 그 밤 민우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의 꿈속에서 아내 수진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송기현은 이제 KH그룹의 시설관리 감독관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임원들 사이에서 의구심의 시선이 있었지만 기현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그런 시선을 빠르게 불식시켰다. 송 감독님, 이번 보고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총무팀장 김태영이 말했다. 덕분에 본사 건물 에너지 효율이 15%나 개선되었어요. 기현은 겸손하게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네요.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별채는 이제 완전히 그와 윤서의 집이 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윤서가 레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아버지, 윤서가 레슨을 잠시 중단하고 반갑게 기현을 맞이했다. 피아노 옆에는 중년의 여성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송 선생님. 윤서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네요. 기현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윤서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레슨이 끝난 후 윤서는 아버지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벌써 여러 친구들도 사귀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학교 연주회가 있대요. 저도 참가할 수 있대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거 대단하구나. 기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기현 아저씨.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윤서 있어요? 응, 들어와. 기현이 문을 활짝 열었다. 저녁 먹었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가 오늘 늦게 온다 해서 그럼 우리랑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기현 아저씨,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와 윤서는 숙제를 함께 했다. 두 아이는 이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형제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윤서야,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준호가 물었다. 윤서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기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윤서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윤서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준호라는 좋은 친구도 생겼다. 저녁 식사 중 현관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우였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민우가 말했다. 준호가 여기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기현이 환영했다. 마침 저녁 먹고 있었어요. 같이 드시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내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있었지만 곧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기현의 회사 적응기, 그리고 민우의 재단 설립 계획 등으로 대화가 활발해졌다. 재단 설립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민우가 한숨을 쉬었다. 법적 절차, 운영 방안, 지원 대상 선정 등 기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본 실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재단의 실무 책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기현 씨가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기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민우가 말했다. 기현 씨는 직접 어려움을 겪어봤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윤서의 방에서 놀기 위해 사라졌다. 민우와 기현은 거실에 남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솔직히 말하면 민우가 입을 열었다. 준호가 사라졌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도 미래도 심지어 제 자신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무너질 뻔했지만 윤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윤서를 키우시느라. 민우가 공감했다. 기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값진 것 같아요. 두 남자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비록 경제적 배경은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자녀에 대한 사랑은 동일했다. 다음 날 민우는 기현에게 KH재단의 설립 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나 자선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기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컨셉트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기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특히 예술이나 스포츠 같은 분야에서요. 윤서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드림 아카데미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기현의 현실적인 시각과 민우의 비즈니스 감각이 만나 더욱 실현 가능한 계획이 탄생했다. 한 달 후 KH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많은 언론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우는 무대 위에서 재단의 비전을 설명했다. KH재단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재단의 실행이사로 송기현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현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재단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영구적인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민우와 기현을 둘러쌌다. 강 회장님, 이번 재단 설립의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다른 기자가 기현에게 질문했다. 송 이사님, KH그룹 같은 대기업의 재단에서 일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현은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범식 이후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 드림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예술, 스포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윤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린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윤서야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민우가 감탄했다. 선생님이 될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재단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현과 민우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 텄다.
그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사이가 되었다. 기현 씨,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혹시 연애할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릴 수도. 기현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윤서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내 이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저도 수진이 이후로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준호와 윤서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윤서는 준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고 준호는 윤서에게 영어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마치 진짜 남매처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도 했다. 어느 날 준호가 민우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랑 윤선에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니? 그냥 윤서가 제 여동생 같고 기현 아저씨도 이제 가족 같아서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는 한 가족이야. 윤서의 학교 연주회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로 했다. 연습에 매진하는 윤서를 위해 기현은 매일 밤 늦게까지 그녀의 연주를 들어주었다. 아빠, 너무 긴장돼요. 윤서가 연주회 전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윤서야. 네가 무대에 올라가면 난 항상 가장 앞자리에서 널 응원하고 있을 거야. 연주회 당일 기현뿐만 아니라 민우와 준호도 함께 참석했다. 그들은 최전열에 자리 잡고 윤서의 무대를 기다렸다. 저기, 윤서 나왔어요. 준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윤서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긴장한 듯 서 있다가 객석에서 응원하는 가족들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첫 음부터 모두가 윤서의 재능에 감탄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다. 윤서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대 뒤에서 윤서는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정말 자랑스럽다, 윤서야. 기현이 딸을 꼭 안았다. 완전 대박이었어.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준호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민우도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윤서야.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윤서의 음악 선생님이었다. 윤서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정말 대단한 학생이에요. 저는 윤서를 특별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년 여름 열리는 국제음악 캠프인데 전 세계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윤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의 재능은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해. 기현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딸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런 국제 프로그램은 분명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우가 기현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재단에서 이런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현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불편했다. 그는 자신이 민우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민우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민우가 물었다. 기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제가 충분히 보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기현 씨, 당신이 준 것은 도움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제 아들을 제 삶의 의미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단에서 당신이 하는 일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겁니다. 기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이 모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이미 충분히 갚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가족으로요. 집에 도착한 그들은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나란히 잠든 것을 발견했다. 윤서의 머리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준호의 팔은 보호하듯 윤서를 감싸고 있었다.
민우와 기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다. KH재단이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재단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드림 아카데미는 100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윤서도 주말마다 어린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재단이 커지면서 기현의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는 KH그룹에서의 일과 재단 활동을 병행하느라 종종 밤늦게까지 일했다. 윤서는 아버지가 바빠진 것을 이해했지만 가끔은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 피아노 발표회 있는 거 기억하시죠? 윤서가 아침 식사 중에 물었다. 기현은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론이지. 토요일 오후 3시 맞지? 네, 맞아요. 꼭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약속했잖아. 기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기현은 급한 전화를 받았다. 재단이 지원하는 한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했다. 그는 윤서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현장으로 향했다. 발표회장에서 윤서는 계속해서 입구를 바라보았다. 민우와 준호는 일찍 도착해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기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안 오셨어요? 준비실에서 나온 윤서가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곧 오실 거야. 윤서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평소의 감정이 담긴 연주와는 조금 달랐다. 관객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민우와 준호는 그녀의 마음이 무대에 온전히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윤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직 기현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윤서의 학교 행사나 가족 식사 시간에 종종 늦거나 불참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기현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윤서의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다. 윤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발표회 팸플릿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의 베스트 연주상 트로피가 있었다. 기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딸의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 다시 한번. 그는 윤서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방을 나왔다. 거실로 나오자 민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게까지 계셨네요. 기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는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가리켰다. 한잔 하시겠어요? 기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우 앞에 앉았다. 민우가 소주잔을 채워주었다. 힘든 하루였죠? 민우가 물었다. 기현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센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원금 사용에 관한 오해가 있었는데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서가 상을 받았어요. 민우가 말했다. 전체 발표회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로 선정되었죠. 기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하지만 제가 거기 없었다는 게 윤서는 이해할 거예요. 민우가 위로했다. 그녀는 똑똑한 아이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상처받지 않는 것은 다르죠. 기현이 소주잔을 비웠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윤서에게 소홀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닌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회사 일 때문에 많은 순간들을 놓쳤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두 남자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최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기현이 물었다. KH그룹에서의 직책, 재단에서의 역할, 모든 것을 다 잡으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윤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가끔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일 윤서에게 제대로 사과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기현은 윤서의 방 앞에 특별한 선물을 놓아두었다.
그것은 작은 오르골이었다. 윤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주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다. 윤서가 방문을 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어제 발표회 축하 선물이야. 기현이 말했다. 열어봐. 윤서가 오르골을 열자 쇼팽의 녹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발표회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어제 정말 미안해, 윤서야.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너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이 엿보였다. 괜찮아요, 아빠. 바쁘신 거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기현은 딸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아니,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발표회에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약속할게.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약속해. 기현이 딸을 꽉 안았다. 앞으로는 네가 항상 첫 번째야. 그날 오후 기현은 민우를 만나 중요한 결정을 전했다. 재단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윤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싶어요. 민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재단의 핵심이에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당신의 지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완전히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기현이 설명했다. 다만 업무량을 조절하고 일부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하려고 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윤서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기현의 결정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재단의 일부 임원들은 그의 업무 축소에 불만을 표했다. 특히 KH그룹의 부사장 정민석은 공개적으로 기현을 비판했다. 송 이사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재단의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그가 이사회에서 말했다. 우리는 더 헌신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민우는 이런 비판에 강력히 반박했다. 송 이사님은 자신의 가족과 일의 균형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균형은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기현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윤서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날 밤 기현은 민우의 서재에서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기현이 고백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윤서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는 것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사이에서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완벽한 균형이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 균형을 찾았나요? 기현이 물었다. 민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찾지 못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나중에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하지만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진이 떠나고 준호마저 잃을 뻔했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죠.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우의 말에서 깊은 후회와 교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민우가 계속했다. 당신이 지금 내린 결정은 옳다고 생각해요. 윤서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재단은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민우는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새로운 구조 개편안을 제시했다. 송 이사님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저는 팀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책임자를 두고 송 이사님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이 제안은 대부분의 이사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오직 정민석만이 여전히 불만을 표했지만 그도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재단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기현은 정말로 더 많은 시간을 윤서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주말에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아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서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롤러코스터 탈 때 아빠가 비명 지르던 거 정말 웃겼어요. 기현은 웃었다. 아빠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줄 몰랐지?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또 타고 싶어. 윤서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다. 한편 준호도 자신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는 종종 요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로 불렸고 일부 아이들은 그에게 지나친 호기심을 보였다. 준호야, 진짜 바다에 빠졌었어. 어땠어? 무서웠어? 한 친구가 물었다. 기억이 잘 안 나. 준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밤에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거친 파도, 차가운 물,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공포의 순간들이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민우가 급히 그의 방으로 달려왔다. 준호야, 괜찮아? 또 그 꿈이니?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빠, 난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민우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때가 되면 기억날 거야. 지금은 그냥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해. 하지만 준호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민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아동심리학자 김지현 박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다. 준호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김 박사가 설명했다. 기억의 일부가 차단된 것은 자기 보호 기제입니다. 천천히 안전한 환경에서 그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민우가 물었다. 일단은 준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쓰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경험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우는 준호에게 일기를 쓰도록 권했다. 처음에는 준호가 거부했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대부분 바다, 파도, 그리고 어둠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게 내 악몽이에요. 준호가 어느 날 민우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검은 파도가 작은 인물을 삼키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꿈에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따뜻한 손이 날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민우는 그림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송기현이 준호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아마도 준호의 무의식 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까? 상담이 계속되면서 준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악몽의 횟수도 줄어들었고 학교 생활도 더 편안해졌다. 특히 윤서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었다. 윤서는 준호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을 존중해 주었고 대신 현재의 즐거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윤서야, 넌 정말 좋은 동생이야.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오빠도 최고의 오빠예요. 우리 영원히 가족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그 말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민우에게 가서 물었다. 아빠, 우리랑 윤선의 정말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요? 민우는 아들의 질문에 놀랐다. 무쇠한 뜻이니? 그냥 윤서가 진짜 내 여동생이 되고 기현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송기현과 가까워지면서 그를 단순한 동료나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 그녀는 이미 준호의 마음속에 여동생으로 자리 잡았다. 그게 가능할까? 민우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아내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봄이 서울에 찾아왔다. 벚꽃이 한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었고 사람들은 겨울의 끝을 축하하며 공원으로 나섰다. 강민우의 저택, 정원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했고 새로 설치된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춤추듯 솟아올랐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우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아빠, 괜찮아요? 준호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돼서.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우는 아들의 말에 안도했다. 준호는 지난 몇 달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악몽은 거의 사라졌고 학교에서도 다시 활발하게 지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고 했다.
재단의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준비됐니? 민우가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서도 이미 준비 다 했대요. 그들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파티를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특별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박지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KH재단의 운영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곧 도착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지영이 확인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회장님. 민우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지영씨. 곧 초대받은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KH그룹의 임원들, 재단의 관계자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모두가 오늘의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송기현과 윤서가 별채에서 나와 정원으로 걸어왔다. 윤서는 아름다운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기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와, 정말 공주님 같아. 준호가 윤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윤서는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 오빠. 민우는 기현에게 다가갔다. 준비됐나요? 기현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민우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잠시 후 민우가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제 인생은 1년 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 아들 준호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저는 송기현 씨와 윤서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기현과 윤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제 아들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다. 민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올렸다. 이것은 입양 서류입니다. 오늘부터 송윤서는 공식적으로 저의 딸이 됩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는 기쁜 마음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표가 있습니다. 민우가 계속했다. 저와 송기현 씨는 함께 KH재단을 이끌어 나갈 공동대표가 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기현의 얼굴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우가 자신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말했다.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윤서가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윤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윤서가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정원 한쪽에 마련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윤서가 앉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쇼팽의 환상 즉흥곡이 정원에 울려 퍼졌다. 윤서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기현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저도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는 윤서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가 연주한 것은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모두가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준호는 몇 달 전부터 윤서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의 첫 공개 연주였다. 멋져요, 오빠. 윤서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파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민우는 잠시 자리를 비워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내 수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수진아, 보고 있니? 그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우리 가족이 커졌어. 네가 없는 건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그때 문이 열리고 기현이 들어왔다. 여기 계셨군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기현은 수진의 사진을 보았다.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그래요, 정말 아름다웠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당신 아내분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윤서는 그녀를 많이 닮았어요. 두 남자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각자의 추억에 잠겼다. 그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우가 기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기현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들은 함께 웃으며 다시 정원으로 향했다. 바깥에서는 준호와 윤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1년 후 KH재단은 제2의 기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들에게 주거 지원, 교육 기회, 그리고 취업 연계를 제공했다. 첫 번째 수혜자 100가정이 선정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것입니다. 기현이 개소식에서 말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민우는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자신감 없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리더가 된 것이다. 윤서는 세계적인 음악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녀의 첫 독주회는 매진되었고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해 학생회장이 되었고 재단의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가족으로서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매주 일요일 저녁 그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은 정원에 모여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문득 지난 2년을 돌아보았다. 준호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의 절망, 그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행복까지.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민우가 말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새로운 빛이 찾아오다니.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빛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윤서가 피아노에서 조용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의 곡. 준호는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기 봐요, 별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한 별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각각의 별은 누군가의 희망을 나타낸다고 해요. 윤서가 말했다. 우리 가족의 별도 저기 있겠죠? 민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아마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일 거야. 그들은 그렇게 함께 별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강민우와 송기현 가족의 감동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화면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